수표 형식으로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그 회사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 중에서 그 일부가 유령 회사인 셉틸리언이라는 그 회사에 전달이 되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추적이 매우 이 수사에서 중요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령 회사라고 하는 셉틸리언의 최대 주주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라고 했죠. 이모 변호사는 이미 언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진아 변호사입니다. 옵티머스의 윤모 이사의 배우자죠. 자, 제가 이 이진아 변호사가 민정비서관실에서 이광철 밑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청와대로 갔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런 방송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아 변호사에 대해서 취재를 조금 해보던 중에 여러분들께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소식을 포착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혐의는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 정권 출범 직후에 현행 법률을 어기고 공직자 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을 했다는 내용인데, 며칠 전에 위키리크스 한국 여기의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은 거의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 기자들에게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모두 이 기사를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정부에 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도 느꼈는데요. 민정비서관실이 울산 사건 그 하명 사건에 개입이 되었다. 자, 이래가지고 저의 동료 수사관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만큼 이 민정비서관실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듯한 다소 위험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소된 것만 봐도 그렇죠. 저도 해경 불법 감찰 등등 복수의 사건으로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고발을 했던 그 사건 중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도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운우가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백운우의 후임으로 이광철 변호사가 보임이 되었죠. 자, 이광철은 백운우 전 비서관 밑에서 그 당시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일을 했던 반부패 비서관실로 치면은 특감 반장격이었죠. 거기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 민정수석실 전체를 주도한 것은 이 민정비서관실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이광철 비서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민변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위키리크스 한국의 단독 기사에 의하면 이광철이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광철 비서관이 2급 상당의 고위 공직자인 청와대 선임행정관 신분으로 청와대에 입성을 하고도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자, 이런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법 제38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자, 이런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반했을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을 이 위키리크스 한국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철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댓글 사건에 개입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정원 여직원 그 감금 사건의 그 피의자들에 대해서 변호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자,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들을 변호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직에 임용된 이후에도 변호인 자격을 유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강기정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었습니다. 자, 같은 당의 문병호, 이종걸, 김현 의원과 당직자 정모 씨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 인사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던 2012년 12월 11일자에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댓글을 달던 중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를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공동 감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자, 모두 약식 기소가 되어서 벌금을 내면은 그냥 확정이 되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자, 이들이 모두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변호인을 물색을 했는데, 당시에 이광철 변호사가 그 변호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광철 당시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지냈고요. 당에서 선임을 해주고 돈도 대준 그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이광철 이외에도 각기 다른 이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3명이 이 사건에 더 달라붙었습니다. 자, 그 중에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진아 변호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진아 변호사는 2019년 10월부터 이광철 민정비서관 밑에서 근무를 했고요. 당시 변호인 중에는 금년 4월 21대 총선에서 당선을 한 김남국 의원도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이광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자, 이 법무법인 동안이 변호인 수임 계약을 했지만은 1심 재판에서 이 동안의 담당 변호사는 이광철 변호사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판결문에도 법무법인 동안 담당 변호사는 이광철 변호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수임 계약은 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이 법인에서 하기는 했지만은 변론은 단독으로 담당 변호사로 지정이 된 이광철 변호사가 주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1심뿐만 아니라 2심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른 법무법인 소속으로서 이 사건 변호인의 이름을 올린 그 사람들 중에는 서누리 변호사가 있는데, 그는 이 사건 변호를 법무법인 동안에서 주도를 했느냐? 자, 이 물음에 대해서 아니다. 변호인은 이광철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이진아 변호사, 그리고 저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광철은 당시 2017년 6월 8일자에 열렸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자 그 결심 공판에서만 출석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쯤에 이광철 변호사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내정이 되었고 2017년 5월 25일자를 전후해서 정식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결심 공판에 대신 출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라임 사건에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그 증언이 나왔죠. 자, 그래서 매우 시끄러운 이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는 저희들 마지막을 못 챙기고 가버렸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뭐 그랬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3심인 상고심에서는 이광철이 전혀 출석을 할 수 없었겠죠. 자, 항소심 막판에 합류한 그 변호인 혼자서 계속해서 공판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은 2018년 3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그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항소심 판결문에 이광철 비서관이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서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무법인 동안의 담당 변호사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 6일자에 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자, 이때 이광철은 이미 변호사 신분이 아니었고 청와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마지막 선고 기일 전에
그때 사임한 변호인은 최종 판결문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실무라고 하는데, 30년 가까이 법원에서 이 조서 업무를 했던 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통상 선고 당시에 사임을 했던 변호사는 판결문에 이름이 안 올라간다. 사임을 안 했으니까 이름이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수사를 책임을 졌던 이정회 전 검사장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판하는 검사들도 전혀 얘기가 없었다. 뭐 이러면서도 공무원이 변호사 활동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변호를 함께 했었던 김 의원은 공직에 가더라도 꼭 사임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은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사임계 제출은 기본적으로 로펌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로펌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도 있다. 자,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에서는 해당 변호사가 로펌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일부러 사임계를 제출하지 말라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김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설명은 법원 실무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서를 칠 때 변호인 이름을 잘못 넣으면 도장 찍기 전에 이분은 사임했으니까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 라고 반려된다면서 사임한 변호인은 판결문에 등재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변호사법 제38조를 통틀어 보면은 공무원은 공무 이외에 영리 목적의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자, 이렇게 청와대의 고위직 행정관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후속 재판에서 법무법인 동안의 담당 변호사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겸직을 위반한 그 혐의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변호사법의 권위자인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런 말을 합니다.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인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겸직 논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광철 비서관은 주변에다가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거나 법무법인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자, 서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이 가면서 다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자, 알기로는 청 들어가고 사건 다 정리한다고 해서 사임계 낸다고 하는 걸 술자리에서 같이 들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서 변호사는 이 같은 말을 처음에는 법무법인 동안에서 들었다고 했지만은 다시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법무법인 동안의 한 사무직원은 법무법인에서 담당 변호사 지정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인가?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광철 변호사는 더 이상 저희 소속이 아니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재판 당시 이 사무장이었던 이정열 변호사에게도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자, 당시에 기소가 되었던 그 피고인들은 이광철 비서관이 사임하지 않았는지 몰랐다고 말을 하는데요. 지난 8월경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된 김현 전 의원은 몰랐다, 피고인이 담당 변호사 사임계를 체크를 하냐, 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 전 의원은 재판 중에 이광철이 공직에 임용된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자, 이와는 달리 이동걸 전 의원은 행정관으로 갔다는 그 소식을 들어서 이제 우리 재판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법인 수임인데 소속 변호사가 빠졌으니까 자연히 사임계를 내지 않아도
수임 관계가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문 전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막판에 가서 사임계를 내지 않는 모양이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민정 간다는 이야기가 얼핏 있었던 것 같다. 내정 상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발령이 정식으로 났음에도 변호인으로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도가 또 중요하게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광철이 국정원 감금 사건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업무에 관여를 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광철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직후죠. 2017년 7월 20일자에 법무부를 제외한 16개의 부처와 국가보훈처 등등 19개의 정부기관을 수신인으로 해서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팀 구성 현황 및 운용계획 제출, 자, 이러한 지목의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 당시 선임 행정관이었던 이광철은 적폐청사를 위한 부처별 TF팀 구성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을 7월 24일까지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문에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적폐청산 TF팀 운영 계획을 보고하라는 그 대상에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개혁위원회 산하에 있는 적폐청산 TF팀은 그 공문 발송 13일 전에 진상조사 목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목록 중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들어있는데, 국정원은 이 진상조사를 근거로 해서 2017년 8월과 9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여를 했던 민간인 외곽팀장 등등 48명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가 되어 있는 민간인 외곽팀에서 불법 댓글을 게시했다, 이런 혐의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 여전히 재판 중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 감금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사안이죠. 자, 당시 이광철은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들을 삭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오피스텔 안에 남아 있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광철 변호사의 취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는 자발적 감금 상태로 불법 행위 증거를 인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광철 비서관은 취재진의 문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비서는 입이 없다고 배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자, 이광철 비서관은 이 사건뿐만 아니고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다른 사건에서도 변호인과 그 대리인 자격을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본건을 포함을 하면은 총 4건인데요. 위키리크스 한국이 확인을 한 것만 해도 본건을 제외를 하더라도 총 3건인데 2018년 8월 국가보안법 사건이 있고 2017년 10월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통신비밀보호법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3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공안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서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공직에 가서도 그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평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임 사건과 사를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인사를 4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를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주인공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서 해임될까요? 결국 구속될까요? 이 모든 것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 바로 국정감사 법무부에 대한
D-Day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는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내일입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나 대정부 질문 등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도 추미애 장관은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추미애 장관에게 쏟아졌던 아들 의혹, 또 정치 자금 카드 의혹 등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때와 국정감사는 다릅니다. 대정부 질문이나 법사위 전체 회의는 만에 하나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해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있기는 하겠지만 묻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우리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정감사는 다릅니다. 선서를 하고 들어갑니다.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국회 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게 되면 벌금형은 없습니다. 실형만 있을 뿐입니다. 징역 1년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왔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27번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27번의 거짓말 때문에 추미애는 감옥 갈 일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거짓말을 했다가는 감방 가는 수가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은 그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의 라인이라고 불리는 김관정 동부지검이 추미애 아들에 대한 수사, 부실수사, 면죄부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는 제대로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추미애 아들이 논산훈련소에서 나왔는데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타주에서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의 카드가 논산훈련소 앞에 있는 한우 고깃집에서 꺼졌습니다. 주차례나 기름도 넣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공소시효도 아직 살아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짙습니다. 추미애 아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추미애가 그동안 거짓말을 오죽 많이 했습니까? 보좌관 개입을 묻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못하러 사적인 일을 보좌관이 하겠느냐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까지 검찰 수사가 나왔습니다. 김대희 전화번호를 갖다가 보내주고 아들한테 연락해라,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면 감옥에 갈 운명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당히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로 만들었다. 네 차례의 검찰 인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뒤 미제 사건이 40%나 늘었다. 지금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 오고 난 뒤 검사짓 할 의욕이 없는 모양입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할 모양입니다. 미제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추미애가 구속되느냐 아니냐는 내일 결정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에 대한 내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그런 점에서 모든 언론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22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여기 주인공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22일 대검 탈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폭탄 선언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위증을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못했던 말들, 진실을 다 밝힌다면 아마 문재인 정권 까딱까딱 할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동부지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둘러 끝낸 그 의혹, 그리고 김대희의 진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제출, 그 뒤에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권 부패 비리 의혹입니다. 청와대 국회의원 명단이 나왔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 정무수석이 5천만 원을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내일 국정감사장에서 퍼부어질 겁니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입니다. 내일은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이 국정감사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야당이 정말 제대로 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언론 요즘 보도를 보면 조롱하는 보도들이 좀 나옵니다. 요란하게만 했지 야당이 추미애를 제대로 못 다루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들입니다. 설마 그렇겠습니까? 내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번은 다릅니다. 국정감사의 위증은 감옥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바짝 엎드릴지도 모릅니다. 감옥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처럼 막 화내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 못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습니까? 내일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우리 아들 아무 문제 없다, 적당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다가는요, 추미애 장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가 다 공개된 상태입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고받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검찰 수사기가 드러났습니다. 평론가 유재일 씨가 여의도연구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진보 진영에 대해서 아낌없는 비판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큼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의 수령과 맞먹는다,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유재일 씨는 한때 친문 핵심 평론가였다가 지금은 반문으로 돌아선 걸까요? 자,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과 유튜브 대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진보 좌파 진영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문바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사평론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생긴 모양입니다. 자, 유재일 시사평론가가 추미애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하는 정치적 우상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무오류성을 위한 프레임. 이건 그런데 정치가 아니다. 조국이나 추미애나 왜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맞다고 우기는 것일까? 이게 바로 무오류성이라는 겁니다. 자,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 우상은 깨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수령과 맞먹는 존재라고 유재일 씨는 말합니다. 자, 여의도연구원이 어제 연구원 유튜브 계정을 통해 첫 방송을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소통대통, 소통하면 대통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소통대통의 1탄으로 유재일 시사평론가를 출연시켜서 지상욱 원장이 1대1 대담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유재일 씨는 이 친문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다가 반문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다. 저쪽이 변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비판받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촛불 정부다. 그리고 과거에 이 정권을 비판하고 했던 그 똑같은 논리로 자신들이 비판받으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변했다는 겁니다. 내가 변한 것은 없다.
저쪽이 변했다. 유재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고 요새 대깨문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적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 되게 실망했었던 것 중 하나가 금융 쪽 문제들이다. 박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견했었던 사람들이 조국 펀드에 그대로 있더라. 속된 말로 수익을 추구하는, 나쁜 말로는 해먹는, 그게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 정치권 언저리의 금융업자들, 금감원 사람들, 청와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보면 대충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라임 사태는 4,000명의 피해자 1조 6천억 원의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 1,100명의 피해자 5천억 원의 피해액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말하는 금융업자들, 금감원 사람들, 청와대 사람들이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평론가는 나라의 예산으로 국민을 먹여 살려야지 자기 특정 정파를 먹여 살리면 안 된다. 나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정 정파 코드가 있어야 예산에 접근하기 쉽다.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442 사모펀드 사회적 기업 이자 2차 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사회적 기업 2차 전지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건데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자, 유재일 씨는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인데 양쪽의 문제를 다 본 상태에서 한쪽이라도 반성을 하고 문제를 고치는 세력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유재일 씨가 말하는 이것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이렇게 돈을 빼먹는 부패 의혹에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검찰이 이런 것을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추미애 장관식 검찰개혁은 이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뒤흔들어 놔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이 사람들은 뻔뻔하게 죄 안 지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죄 지었다고 비판하는 언론과 이 사회적 여론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겠다고 겁을 줍니다. 칠링 이펙트를 노립니다. 이러니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아니 원래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상욱 원장 100% 동감이다.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우리의 좌표와 국민의 인식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 저희의 한계점이더라. 국민의 힘을 대한 세력으로 아직 보지 않는다. 또 정권을 이양해주면 너희는 변하지 않고 옛날 버릇대로 또 그렇게 하지 않겠어? 라는 벽이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는 추미애 장관 사태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과를 왜 안 하냐라는 점에 대해 사과를 하면 우상이 깨진다. 조국이 됐든 추미애가 됐건 누가 됐건 하나의 우상이다. 그 우상은 무오류적이어야 한다. 거의 북한 수령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수령과 동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는 오류가 없다. 나는 맞다.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세계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정치는 발전하고 민주주의는 가능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다 내가 옳고 니들은 다 틀렸어. 니들은 나쁜 인간들이야. 과거에 니들이 뭐 했어? 이런 식이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이 없습니다. 게다가 부패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 헤쳐먹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사회적 기업 만들고 무슨 사모펀드 만들고 뒤에서 뭐 만들어가지고 다 헤쳐먹고 또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남고 같은 죄를 지어도 보수 쪽은 다 감옥 가고 진보좌파 진영은 다 살아나고 이런 의혹들, 비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유재일 씨는 또 조금 보수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김정은이 뭔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2번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거다.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목숨하고 김정은의 말 2마디하고의 값이 등가냐. 그러니까 지금 2번 사과했다고 감업해하는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교전이라도 한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전했어야 한다. 격파했어야 한다. 저는 물어보고 싶다. 그럼 국지전 같은 건 언제 하는 건데 사람을 배로 6시간을 끌고 다니면 그게 발견됐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찰 차원으로 이걸 다 지켜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방기했다고 본다. 이건 정말 유 평론가 아주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발언입니다. 이 부분은 100% 동감합니다. 자, 지상욱 원장, 국가는 한 사람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고 산술적이고 효율적인 문제가 아니라 책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한 분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자, 여의도연구원 유튜브 대담 시리즈 소통대통 1화 유재일 편은 1부와 2부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자, 어제 첫 선을 보인 1부에 이어서